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제학 입문 2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차에는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조금 했고요.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 연구 방법론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요. 경제학의 뭐 연구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구분, 분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8쪽이고요. 이제 하게 될 부분은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 이렇게 두 가지로 경제학을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경제학은 영어로 하면 이제 positive economics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증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연구할 때 있는 현실 그대로 이걸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냥 경제 현상, 현실의 경제 현상을 갖다 살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또는 분석하는 경제학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의 어떤 증거를 현실의 증거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이 말이 맞는지 또는 그러니까 이 결론 또는 명제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또 좀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한다, 실업을 발생시킨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최저임금 수준하고 그다음에 실업률 수준을 갖다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펴보고요. 그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시계열 자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모아놓은 그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명제를 인정한다, 이 결론을 인정한다 또는 부정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명제는 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증경제학에 비해서 조금 다른 건데요. 규범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경제학은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규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갖다 좀 처방할 수 있는,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안을 갖다가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즉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객관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자의 가치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즉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주로 내세우는 것이 효율성, 그리고 공평성, 그리고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정말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는 자료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렇게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는 게 바람직해. 그래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갖다가 좀 확보하고 제고시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라고 하는 건 그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가치관, 즉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경제학을 구분할 때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다가 제가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자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미시 그러면은 적을 미자에 볼 시자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니까 마이크로, 뭔가 적은 거, 작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저처럼 작은 눈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갖다 살펴보는 분야를 미시경제학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민간 경제 주체들 있죠. 가계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각각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연구하는 분야를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초점은 주로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이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미시 적은 눈을 가지고 또는 눈을 적게 뜨고 시야를 좁게 해가지고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 또는 하나의 경제 주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가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행동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든지 손실을 극소화한다든지 하는 논리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화 문제를 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시장 어떤 하나의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시장에 표출되는 거대한 두 힘이 있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반된 거대한 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힘이 맞닥뜨려가지고 딱 정확히 일치할 때,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을 때 그때를 갖다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화 그리고 개별 시장 어떤 한 놈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은 거시니까 클 것자에 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죠. 큰 눈. 저 말고 다른 분들처럼 커다란 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매크로가 커다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덩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국민 경제를 통째로 살펴보는 것. 국민 경제 전반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를 거시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국민경제의 안정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 요 두 가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의 안정을 갖다 따질 때 인플레이션 가지고 주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안정, 물가 안정, 물가가 좀 안정돼 있으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은 또 경제 성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아까 경제의 기본 원리 10번째 기본 원리에서는 인플레이션과도 단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하고 별개의 학문 체계이냐, 별개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나누어서 보는 것은 분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눈 가지고 보느냐, 큰 눈 가지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이 거의 별도의 어떤 그 학문 분야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연결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이라고 해도 거의 한 50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시경제학을 미시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두고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게 이제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은 이제 떨어져 있는 별도의 것이 아니다. 그냥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분석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편하게 하려고, 연구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른 학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선배들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다른 때에는 그래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읽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읽어보지 않는 듯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간단한 개관이라고 하는 거 한 6, 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자, 이걸 그냥 6페이지인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읽어보라 그랬다가 이번 학기에는 조금 설명을 그래서 제 동영상 강의라도 들으시면 조금 그래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 설명드리고 정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경제 모형입니다. 그리고 경제 모형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주로 분석을 하고 하는데요. 근데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 줄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술,
말과 글로 다 설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수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쉬울까요? 말과 글로 다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표현한다, 나타낸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과 글로 다 하는 것은 정말 통찰력이 깊은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과 글로 다 경제 모형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연륜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정말 그러니까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말과 글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수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는 저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좋아요. 문제가 있죠.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일단 미분, 적분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분, 적분 정도가 아니라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복잡한 수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은 수식으로 설명하는 게 무진장 편하겠죠. 근데 학생분들 중에는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수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게 그래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뭐 3차원 그래프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2차원 그래프 가지고 즉 X축과 Y축이 한꺼번에 있는 2차원 평면 그래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한 변수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서부터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변수 가지고 X축, Y축에 표현하는 즉 하나의 평면에 표현하는 그런 2차원 그래프 설명을 드리고 정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변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또 분석하려고 하는 경제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많이 써왔던 그리고 많이 봐왔던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상대적인 크기를 알아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건 뭐냐면 연도별 변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해 가는 정도 이걸 갖다가 살펴볼 때 굉장히 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 그래프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몫이 얼마인지 이걸 갖다 찾아볼 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자료 가지고 제가 그동안 안 바꿨어요. 이것도 열심히 찾아봐서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다음 학기에는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원 그래프 같으면은 2008년, 벌써 13년 전이에요. 자, 2008년에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지출을 그 항목별로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GDP가 있으면은 만들어진 거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쓰겠죠. 누군가가 지출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구매, 순수출 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비가 이게 민간 부문의 소비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전체 생산된 것에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로 지출되는 게 28.6%, 그 다음에 정부가 구매하는 게 14.3%, 그리고 순수출로 해가지고 외국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팔려 나가는 거, 뭐 순수출은 사실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 외국으로 팔려 나가는 거 여기 한 4.4%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몫이 얼마일까? 요거 표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은 요거는 그 GDP입니다. 그래서 GDP 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멕시코 해가지고 6개 OECD 국가의 1인당 GDP 분석해 봤는데 이것도 2008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은 45,769달러, 독일은 44,000달러 정도, 영국은 43,000달러 정도, 일본은 38,000달러 정도, 한국, 우리나라는 19,000달러, 벌써 13년 전이라서 이래요. 지금 3만 달러
넘었죠. 그리고 멕시코는 $10,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멕시코가 가장 낮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끝에서 한 2번째 정도 되네. 6개 국가 중에 5번째 정도네.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막대 그래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한 변수 가지고 그래프 그릴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1999년서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정확히 10년이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한 물가 상승률 갖다가 요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0.8% 물가가 상승을 했고요. 2000년에는 2.3%, 2001년에는 4.1%, 이렇게 쭉 가다가 2004년에 3.6%, 2006년에 2.2%, 그리고 2008년에는 4.7%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게 2001년에 한번 되게 높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높은 게 2008년에 더 높았네. 그 다음에 낮았던 건 1999년에 가장 낮았고, 중간에 2002년에도 좀 낮았었고, 2006년에도 좀 낮았었네.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 볼 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꺾은 선 그래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수가 하나만 있다. 이걸 분석하는 경우는 경제학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변수가 정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여줄 때만 주로 이제 한 변수의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요. 대부분은 두 변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X축에 하나 그리고 Y축에 하나, 그 크기를 갖다가 이제 좌표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표축 두 개,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주로 이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변수들 간의 관계, 특히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설명하는 건 수식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식은 또 어려우니까, 수학적인 방법은 어려우니까. 근데 또 그래프는 2차원 평면에다가 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로 설명하는 건 2차원 평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변수가 두 개 넘어가면 세 개도 그릴 수는 있죠. X, Y, G축 해가지고 그릴 수는 있는데 이거 보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2차원 평면, 즉 축이 두 개 있는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 횡축과 종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변수의 그래프 가지고 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횡축, 가로축, X축에는 공부 시간, 그래서 주당 공부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축, Y축, 세로축, 여기에는 이제 학점을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하고 학점, 이거 이제 조사를 제가 다 해봤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공부 시간 조사하고 그다음에 학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공부 시간과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그래프에다가 좌표로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 명 한 명 공부 시간과 학점을 갖다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은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산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점들이 흩어져 있죠. 정말 점들이 흩어져 있는 그림 해가지고 이제 스캐터 플롯 또는 산포도 우리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대충 보면은 어떤 게 느껴져요? 어떤 걸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른쪽에 위치한 점일수록 위쪽에 위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는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학점이 높구나. 거꾸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일수록 정말 아래쪽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B점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부한 시간이 적을수록 학점이 낮구나.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쭉 굉장히 많은 점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요 점들이 굉장히 촘촘히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직선 내지는 하나의 곡선으로다가 정말
아니, 굉장히 많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하나의 직선 또는 하나의 곡선이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상향하는 형태의 직선 또는 곡선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두 변수, 공부 시간, 즉 정확히 주당 공부 시간 그리고 학점이라고 하는 두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당 공부 시간이 아니라 주당 노는 시간을 갖다가 횡축에 둔다, X축에 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 놀수록 학점이 높아지겠죠. 죄송합니다. 많이 놀수록 학점이 낮아지기 쉽겠죠.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 또는 곡선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당 노는 시간과 학점의 관계는 정이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 또는 저는 부의 상관관계,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저희 막 점들을 찍어봤더니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두 변수가 정의 관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제 뭐 우하향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 음의 관계 두 변수가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좀 전에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학점을 받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공부 시간 말고도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수강하고 재수강한다라고 하면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아도 높은 학점을 얻을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타고난 재능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되게 편하게 해요. 쉽게 해요. 그냥 조금만 해도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비록 적지만 학점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만은 교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뭐 학점이 높은 이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시험 전날 잘 잤는지 그러면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저기 막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학점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다른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공부 시간만 고려해가지고 이게 학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에 미치는 효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다른 변수의 영향은 정말 여기서는 사실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 그래프 가지고는. 그래서 다른 변수들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다른 변수들은 불변인 상태에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관심사거든요. 이걸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변수들은 불변인 채로 다른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변수가 움직일 때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변수의 관계를 주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피자 가지고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자, 피자의 수요 곡선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수요 곡선도 이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있고 개별 소비자, 그 한 놈의 소비자의 수요 곡선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범위라고 하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피자에 대한 수요 곡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자 가격이 변화하면은 그러면 이범웅 씨가 구입하려고 하는 피자의 수량, 즉 피자의 수량이 달라지겠죠. 저는 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3만 원일 때 그때 피자를 5판 구입을 하고요. 가격이 2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7판 구입하고 한 달에 7판 구입하고 가격이 2만 원이면 9판 구입하고 가격이 15,000원이면 11판 구입하고 가격이 10,000원이면 13판 구입하고 가격이 5,000원이면 15판 구입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여기 있죠. 그래서 가격이 3만 원일 때 저기 막 피자 피자
5판 구입한다. 가격이 25,000원일 때 피자 7판 구입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소득이 높아지면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 더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소득도 피자의 수요량, 이범웅 씨의 피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그대로 있다라고 치고, 그리고 소득은 여기 200만 원 그대로 있다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피자 가격만 변화했을 때, 그럴 때 이범웅 씨의 피자 수요량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내 보면 그걸 이범웅 씨의 피자에 대한 이범웅 씨의 수요 곡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피자의 가격을 종축, 세로축, Y축에 두고 피자의 구입량을 횡축, X축, 가로축에다 얘는 세로축이죠. 그리고 피자의 가격은 세로축, 피자의 구입량은 가로축에다 두면 됩니다. 그래서 피자의 가격이 3만 원일 때는 피자의 수요량 5판, 피자의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피자의 수요량 13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들을 갖다가 다 찍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을 하면 이게 바로 이범웅 씨의 피자에 대한 이범웅 씨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200만 원으로 그대로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위에 표에서 보시면 300만 원으로 높아질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피자의 수요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표시해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처럼 이렇게 피자에 대한 이범웅 씨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소득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지면 그때는 수요 곡선이 피자에 대한 이범웅 씨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수요 공급이라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피자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범웅 씨의 피자 구입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를 갖다가 따질 때 그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격의 변화에 대해 피자 구입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경제학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엄밀하게는 이건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울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울기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울기는 델타 Y 오버 델타 X,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축에 있는 놈의 변화량 분의 Y축에 있는 놈의 변화량. 이렇게 이제 델타 Y 오버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델타,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죠.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중에 이제 뭐 델타 변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델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문자 델타이고요. 소문자 델타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그리스 문자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의 변화량, 변화한 크기, 변화분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선이든 직선이든 하여튼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Y의 변화량, 델타 Y를 X의 변화량, 델타 X로 나눠준 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상향하는 곡선 같으면, 우상향하는 곡선, 우상향하는 직선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양수로 다 나오고요. 0보다 큰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울기가 음수로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이 수평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x가 앞만 변화해도 y가 변화하지 않거든요. y의 변화량이 제로예요. y의 변화량 델타 y 분자에 있는 놈이 제로예요. 그러면 전체 크기도 제로가 됩니다. 기울기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x가 조금만 변화해도 y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를 해요. 무한대만큼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y 분자에 있는 놈이 무한대가 되니까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울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직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점에서 직선을 구성하는 모든 점, 어떤 하나의 직선 또는 선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점들의 집합이죠. 점들을 갖다 촘촘히 찍어보면 그게 하나의 직선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선의 특성은 모든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인데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런데 곡선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곡선의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막 계속 달라져요. 곡선 있으면 접선을 또 그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한 점 두고 접선을 그리는데 그 곡선상의 그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이 달라지면 접선의 기울기도 전부 다 달라진다. 이런 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주차 강의 그래프 개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프 잘 모르시겠거든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공급 이론 하면서 요직점만 그래프 설명 더 계속하고 많이 하고 여러 번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가지고 설명 들으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